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세상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난 편에서 함께 살펴보셨듯이 그 탄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분단된 한반도 위에서 미소 강대국의 이해관계 한가운데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스스로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깃발을 올렸습니다. 국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어난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막 숨을 틔운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출발 대신 곧바로 폭력과 혼란과 전쟁의 한복판으로 던져졌습니다. 정부가 세워진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이 나라는 수도를 빼앗겼고 국토의 끝까지 밀려났으며 사라질 위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전쟁의 기록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주공화국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 위에서 권력은 더 강해졌고 선거는 흔들렸으며 시민들의 분노는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 봄, 국민은 다시 거리에서 물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오늘 이야기는 막 태어난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살아남은 나라를 시민들이 어떻게 다시 흔들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48년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남쪽에서는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9일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두 정부는 각각 자신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쪽은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합법정부임을 내세웠고 북쪽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 새로운 국가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깃발 아래 나뉘었습니다. 처음에 38도선은 임시적인 선처럼 보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편의상 그은 군사 경계선이었고 언젠가는 사라질 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선은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탄생과 동시에 또 다른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새 나라는 바깥의 위험만이 아니라 안쪽의 갈등도 함께 마주해야 했습니다. 정부 수립 전후의 제주도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주 4.3 사건이었습니다. 격변의 시기, 제주도에서는 군과 경찰, 서북 청년회 등이 주도한 토벌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중산간 마을들이 불에 탔습니다.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의 소요로만 정리될 수 없는 국가폭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 침해였습니다. 희생자들 중 다수는 오랫동안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수십 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습니다. 비극은 제주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8년 10월 여수와 순천에서도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주 진압 명령을 받은 군인들 일부가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하면서 여수와 순천 일대는 격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곧 진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반공체제를 더욱 강하게 굳혀갔습니다. 새 국가는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깊이 훼손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대한민국은 과거청산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9년 반민특위는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역사적 청산을 향한 시도는 출발 직후 꺾였고 그 후유증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신생국가의 출발은 이처럼 불안했습니다. 분단은 굳어졌고 내부의 균열은 깊어졌으며 과거 청산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익숙한 세계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낯선 세계의 분단과 폭력과 냉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49년은 대한민국에게 또 다른 불안의 해였습니다. 그해 6월 김구가 암살되었습니다. 김구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남북협상을 시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해방정국 이후 이어지던 통일국가에 대한 기대가 더 멀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해 미군도 남한에서 철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약한 군사적 기반 위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국고는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장비와 병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는 군사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충돌도 잦아졌습니다. 38도선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반복되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평화라고 부르기 어려울 시간이었습니다. 1950년 1월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설명했습니다. 그 발언에서 한반도는 명확한 방위선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이 전쟁의 직접 원인이었다고 반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으로는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도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38도선을 넘어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었습니다. 새벽 4시경 북한인민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도선 전 구간에 걸쳐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경계는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창군 2년이 조금 넘은 국군은 무기도 병력도 전차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총을 들었지만 탱크를 막을 방법은 부족했습니다. 서울은 단 3일 만에 뚫렸습니다. 6월 28일 수도 서울이 북한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수원으로 이어 대전으로 그리고 더 남쪽으로 피란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한강 인도교는 이 혼란 속에서 폭파되었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다리 위에는 아직 피란을 떠나지 못한 민간인과 후퇴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이 전쟁이 얼마나 급박하고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서울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북한군 치하에 남겨졌습니다. 피란을 떠난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나라의 첫 번째 수도 함락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2년이 채 안 된 국가가 심장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이후에도 진격을 계속했고 국군과 정부는 계속 후퇴했습니다. 전선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대전이 함락되었고 국군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어갈 무렵 대한민국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은 한반도 동남쪽의 일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막 태어난 나라는 사라질 위기 앞에 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찾아야 할 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회원국들의 군사 지원을 결의했습니다. 유엔 결의에 따라 16개국이 전투병을 파견했고 5개국이 의료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모두 21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쟁은 단순한 남북 사이의 충돌을 넘어 냉전지서 속 국제전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이 도착했을 때 전선은 이미 한반도 최남단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국군과 유엔군은 경상도 일대의 낙동강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았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 너머로 밀리면 대한민국이 발을 디딜 땅은 없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길고 좁은 생존의 선이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이 경계를 따라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내야 했습니다. 보급은 부족했고 병력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방어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낙동강을 넘으려 했고 국군과 유엔군은 그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반복되었습니다. 낙동강 곳곳에서 고지를 두고 밀고 당기는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버팀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의 삶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전선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가족과 헤어진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시 중에는 민간인 희생도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군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졌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2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밀렸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이 찾던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을 시간,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다음 국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서해안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유엔군은 북한군의 후방인 인천에 기습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처음부터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좁은 수로와 갯벌로 둘러싸인 지형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이 작전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강행되었고 성공했습니다. 유엔군은 인천에 발을 내디뎠고 북한군의 보급선과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 발이 묶여있던 북한군은 앞뒤로 포위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전선이 뒤집혔습니다. 북군과 유엔군은 북쪽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깃발이 다시 서울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쪽이 아니라 되찾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격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을 넘어 북쪽으로 계속 진격했습니다. 10월에는 평양이 함락되었고 일부 부대는 압록강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쟁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이 나라는 마침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되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전쟁은 더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1950년 10월 말 압록강 너머에서 새로운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이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군이 압록강 근처까지 진격해오자 개입을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병력이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전쟁은 다시 한번 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남북 사이의 싸움으로 시작된 전쟁이 유엔군과 중국군이 직접 맞붙는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중국군의 공세는 거셌습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후퇴해야 했습니다. 후퇴는 빨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1950년 12월 전선은 다시 38도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른바 일사 후퇴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에 되찾은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를 다시 내주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얼어붙은 한강위를 피난민들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짐 보따리를 이고지고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남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행렬은 이 전쟁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서울은 2번 빼앗기고 2번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1951년 3월 서울을 다시 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진을 멈추었습니다. 전선은 38도선 근방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밀고 당기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산마다 고지마다 전투가 반복되었습니다. 전선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전쟁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존은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전쟁과 함께 협상도 시작되었습니다. 1951년 7월 개성에서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길고 더뎠습니다. 포로 교환 문제, 정전선 설정 문제 등 여러 쟁점에서 양측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전선에서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사이에도 고지에서는 총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반도가 입은 피해는 컸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다치거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협상은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협정에 서명한 것은 유엔군 측 대표, 북한군 대표, 중국군 대표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 서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협정 조인 자리에 남한 측 서명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10시에 총성이 멈췄습니다. 정전이란 말 그대로 총성을 멈추기로 한 약속입니다. 전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화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멈추기로 한 것이었지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었고 그 양쪽으로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남북은 이 선을 사이에 두고 분단체제 안에 고착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한반도 전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북토는 파괴되었습니다. 마을이 사라지고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피란길을 걷다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고 전선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의 상처는 정전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전은 대한민국이 낯선 세계에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곳은 이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집도, 돌아갈 가족도, 돌아갈 정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남긴 것 중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승만 정권은 권력을 더욱 강하게 쥐었습니다.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권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헌법을 바꾸려 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정치적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개헌이 강행되었습니다. 훗날 발췌개헌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전시 상황을 권력 연장에 활용한 최초의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전쟁은 외부의 위기였지만 그 위기 속에서 권력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신생국가는 외부의 전쟁만이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위기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대한민국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나라 앞에 놓인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도시는 무너졌고 마을은 사라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집을 잃었습니다. 국가는 남아있었지만 국민의 삶은 폐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곧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폐허 위에서 자라난 것은 복구의 노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함께 강해졌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전쟁을 거치며 반공체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전쟁의 기억과 공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누르는 명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954년에는 4.4 5.입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찬성 표수를 반올림으로 계산해 통과시킨 이른바 4.4 5.입 개헌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길이 열렸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어야 했지만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정치는 점점 더 권력의 유지에 가까워졌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가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민들은 전쟁 이후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 기대를 받아들이기보다 더 강한 통제와 압박으로 대응했습니다.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의 처형은 그 시대의 정치적 긴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쉽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나라는 이제 또 다른 질문 앞에 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가? 아니면 권력이 국민 위에 서는 나라인가? 그 질문은 1960년으로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이 벌어졌습니다. 투표함이 바뀌고 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전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마살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선거 결과에 항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만과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견뎌낸 국민은 이제 권력의 부정까지 견디라고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나라는 이제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산의 분노는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학생의 죽음은 더 이상 지역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했습니다. 독재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발포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더 커졌고 거리의 외침은 권력의 벽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힘이 권력을 물러나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나라가 곧 민주공화국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다시 거리로 나와 물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1960년 봄, 시민들은 그 질문에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선거는 권력의 장식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여야 한다고.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을 통해 시민이 처음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아직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독재가 무너진 자리로 군합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5.16 군사정변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성장과 억압, 그리고 시민이 다시 헌법을 되찾는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